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 모디파이 기능 같이 진행해 볼 거고요. 여기 써있는 프로세스에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세보기에서 수정 버튼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상세보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삭제 버튼 말고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detail.jsp 여기 떠있는 페이지들은 좀 제거하고 갈게요. detail.jsp를 열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삭제 버튼 위쪽에다가 제가 수정 버튼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요청을 delete가 아니라 modify로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id 세팅하는 거 필요할까요? 얘는 그대로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애초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양식 자체가 양식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구성이 상세보기 페이지처럼 게시글의 상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제목과 내용도 입력받을 수 있게 바뀌지만 결국 그 안에 내용은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 해당 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있으니까 아이디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럼 modify sublit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제가 detail sublet을 복사를 해서 modify sublit 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안쪽에 이 녀석 요청부터 변경을 좀 해줄게요. modify로.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야 되니까 필요할 것 같고 ID 가져오는 것도 그대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select 이것까지 다 동의를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온 녀석을 select row로 아티클 맵에 저장하고 아티클 맵에 리퀘스트에 세팅하는 것까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modify.jsp라고 넘겨주면 되겠죠. 자, 서블릿은 디테일이랑 거의 하는 일이 똑같지만 요청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마지막에 전달하는 JSP가 다르다는 점, 그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대로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dify.jsp를 만들어 줄 건데 이것도 detail.jsp를 복사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둘 겁니다. 어차피 받아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세 보기가 아니라 수정, 게시글 수정 페이지다라고 보여주고요. 여기도 수정 하나 보여주도록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작성일과 수정일 이런 것들은 그냥 나타나게 두고요. 제목, 내용 이 부분 그냥 값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 이제 input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type 텍스트 그냥 둘 거고 name은 타이틀 정도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 게시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줘야 되니까 value를 우리가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비어있는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날 거니까요. 서블릿 새로 만들어졌으니 서버 한번 재부팅하고 요 정도까지만 먼저 상태를 좀 볼게요. 자, 상세 보기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상세 보기랑 거의 양식은 동일해요. 다만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는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게끔 바꿔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부분도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로 써줄 건데 자, 이 녀석 id, 컬스, 로스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value는 얘는 이제 닫는 태그가 있으니까 이 꺽쇠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name 같은 경우는 이제 body라고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내용도 입력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의 값이 들어있게끔 수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들을 다 지웠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플레이스홀더 같은 것도 하나 넣어줘 볼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도 마찬가지로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 지우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로 나타나는 것까지 처리를 좀 해주었고요. 자, 이렇게 입력된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수정하겠다 라고 하면 버튼을 뭔가 누르면 이제 넘어가 줘야 돼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수정 버튼은 없어져도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이제 별도의 수정 버튼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근데 이 녀석을 눌렀을 때 실제로 이 정보들이, 이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에 입력된 정보들이 서블릿 쪽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업데이트 쿼리를 날릴 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폼을 사용해야겠죠? 폼 태그 없이는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이런 곳에 입력된 정보들을 올바르게 넘겨줄 수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제가 폼을 화면에 있는 모든 레이아웃을 다 감쌌는데 사실 이 폼은 여기까지 다 감쌀 필요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만 감싸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div 자체가 끊겼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그런 경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같이 구성을 하는 거기는 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던 이 A 버튼, A 태그 버튼들, 이 녀석들이 만약에 버튼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기존에는 타입 같은 거 명시하지 않고 썼을지라도 지금 이제 폼 태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입을 써줘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타입을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정 버튼은 폼 태그의 안쪽에 있는 버튼 태그이기 때문에 기본 타입이 이제 서브밋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액션에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갈지 요청 경로를 적어 볼 건데 이제 아티클의 modify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to modify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to modify라고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여기도 이제 포스트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제 왜냐면 제목이나 내용 같은 녀석들이 개수로 넘어가도 숨길 필요는 딱히 없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 본문 컨텐츠 바디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글자가 너무너무 많았다면 그 녀석이 이 URL에 전부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URL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한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 제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무한정 가능하지만 그 크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잘리게 되거나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컨텐츠 같은 거는 내용이 정말 길 수도 있으니까 URL에 직접 세팅을 잘 안 해요. 제가 get 방식과 post 방식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뜨냐 안 뜨냐 차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요청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줬고 이제 input text area 수정 버튼 누르면 to modify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서블릿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test to 서블릿은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제가 to write 서블릿을 복사해서 to modify 서블릿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녀석 요청 주소 바꿔주고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 이거 파라미터 그대로 필요하겠죠? 어차피 꺼내야 되니까. 그리고 인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쿼리로 수정을 좀 해줄게요. 업데이트 아티클 셋 ret 데이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업데이트 데이트 넣어준 뒤에 타이틀과 바디를 이렇게 바꾸겠다. 근데 이렇게만 처리를 하면 문제가 좀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처리해야 되는 게 자, 이 쿼리 밑에다가 웨어저리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웨어저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게시물을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 웨어 id 물음표 이렇게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웨어절에 사용할 id는 어떤 정보인 거예요? 지금 몇 번 게시물 수정인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하면 5번 게시물 수정인데 우리가 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제목과 내용 말고 해당 글의 ID 번호도 5번이라고 하는 이 번호도 서블릿 쪽으로 같이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자, 얘가 관건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이 아이디를 넘길 수 있는 방법.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A 태그 사용할 때 했던 것처럼 뭔가 어떤 경로를 넣어주고 물음표를 한 다음에 아이디 파라미터 세팅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A 태그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A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폼에 있는 액션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걸 통해서 요청 경로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A 태그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해보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될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디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스크립트 클립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아이디가 파라미터 세팅이 된다라는 건데,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렇게 쓴다라는 건데, 자, 이 녀석이 정말로 될까요? 이거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제가 get으로 해놓고 실제로 파라미터가 세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정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여기에 파라미터 세팅이 됐나요? 안 됐죠? 자, to modify로 요청이 넘어가는 거는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id 세팅이 안 됐죠? 자, 이거 지금 코드가 잘 적용이 됐는지 소스로 한번 볼게요. 소스로 보지 말고, 소스로 봐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값이 스크립트 리스를 통해서 들어간 것까지는 맞는데, 실제로 액션이 이 폼 태그가 전송이 될 때 이 값을 파라미터로 잘 세팅하지는 못했네요. 그죠? 안 넘어갑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도 지금 빨간 줄 에러가 뜨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이것도 한번 수정을 좀 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5번 글이 작성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5번 글로 가라. 그리고 잠깐 에러만 없게끔 만들어주고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은 이제 됐다고 나와요. 됐다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id 필요한 부분에다가 값을 그냥 강제로 넣어놨기 때문인데, 파라미터 세팅은 여전히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 버튼 누르면은 바뀌긴 할 겁니다. 여기 5번 글 바꾸라고 해놨으니까 서블릿에. 근데 이제 올바르게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 방식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 id 값에 대해 파라미터 세팅을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폼 태그의 안쪽에서 액션 to modify로 요청이 넘어갈 때 파라미터를 세팅해 줄 수 있는 녀석들은 input과 텍스트 에어리어죠. 그리고 우리가 select 같은 것도 쓸 수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input 텍스트 에어리어를 사용해야 파라미터 세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id를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자, input 태그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value, 그리고 여기다가 이 녀석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nput 태그가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 디테일이군요. 네. 수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실제로 폼으로 넘어갈 때 네임 세팅만 해주면 id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id 이렇게 넘겼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꺼낼 때 애초에 여기서 일단은 그냥 여기서 꺼내죠. 꺼내죠. int id request get 파라미터 id로 꺼낼 건데, 이 녀석을 그냥 쓸 게 아니라 integer.percent 이렇게 id로 세팅을 하고, 이 id를 만약에 출력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 id가 올바르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출력문을 통해서 찍히겠죠? 근데 당연히 예상하는 것처럼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찍히면은 여기 5가 들어옵니다. 이건 당연히 가능해요. 다만 이 방식은 문제가 좀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얘는 실제로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5라는 숫자가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용자가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바꾸게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그리고 바꾸지 못하게 입력만 안 되게끔 처리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화면에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풋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개념은 맞지만,
이 인풋이 가지고 있는 이 화면상에 노출되는 이 녀석을 화면에서만 가려 놓을 거예요. 그 방식이 이제 인풋에 사용하는 타입 중에서 히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인풋 타입 히든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녀석은 실제로 엘리먼트, 요소는 존재하지만 화면상에 나타나지만 않아요.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인풋은 값을 제대로 가지고 들어있어요. 들어있지만 히든, 숨겼기 때문에 화면상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개발자 도구를 까보면 이런 식으로 히든되어 있는 인풋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가 전환될 때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가 하면 보여주지 않고 싶은 정보들도 있어요. 근데 막 엄청 보안에 민감해서 숨겨야 되는 정보라면 이렇게 인풋 타입 히든을 쓰는 것도 올바른 방식은 아니지만 막 엄청 민감하진 않고 그냥 사용자한테만 가리고 싶은 그런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인풋 타입 히든을 통해 화면상에서 가려주는 그런 기능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히든 세팅을 해서 밸류 값을 넘겨준다면 이 녀석은 올바르게 값을 받아올 거고요. 그 값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활용도 할 수 있겠죠. 필요한 부분들에 다 넣기 위해서 값을 바꿔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팅해 주고요. 자, 이러면 이제 5번 그리면 5번 글 수정, 4번 그리면 4번 글 수정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수정이 될 거다.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군요. %d string format 땡땡본 글이 수정되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어딘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히든 했을 때 여기에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파라미터에서 꺼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format 왜지? %t_번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바로 실수를 좀 했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으로 돌아가서 수정을 하면 5번 글 수정되었다. 잘 나오고 있고 다른 글도 가볼게요. 2번 글 들어가서 수정. 자, 2번 글 수정 잘 됐다라고 하면서 문제없이 잘 수정이 되고 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확인을 해보자면 2번 글과 5번 글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바꾼 내용 제목으로 잘 바뀌어 있죠. 이렇게 수정 기능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이런 녀석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인풋 한번 검색해 보세요 라고 했던 그걸 이제 검색을 해 보셨다면 문제 해결이 좀 가능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 녀석을 좀 찾아볼게요. 얘를 쓴 곳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지금 이쪽은 트라이 블럭 안으로 들어와 있고 따로 캐치 블럭 처리는 안 했네요. 여기도 따로 안 했고 이 녀석을 똑같이 트라이 블럭 안으로 좀 넣겠습니다. 위치가 커넥션의 아래쪽에 얘를 왜 트라이 블럭 안으로 넣는 거냐면 이 과정에서 id의 파라미터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 강제적으로 이상한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넘기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은 에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트라이 캐치 블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처리를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적용을 좀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도 커넥션에 있네요. 그러면은 다른 녀석은 건드릴 게 없어 보이니까 자, 이렇게 원칙상이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예외 처리도 당연히 다 해줘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서블릿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들어가면 이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전반적인 그 개념이나 흐름, 결, 이건 똑같아요. 다만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우리가 좀 더 가독성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이 정도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정 기능은 완료가 됐겠죠? 목록에서 들어가고 수정 버튼 수정하고 삭제하고 오케이 일단 수정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 일단 커밋을 한번 남기도록 하죠. 자, 수정 기능 만든 거 커밋 완료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삭제 버튼이 누르면 그냥 바로 삭제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삭제할 때는 한 번쯤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물어보는 거는 서블릿으로 요청이 넘어간 뒤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내가 만약에 삭제를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서블릿을 통해서 딜리트 쪽으로 요청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녀석을 약간 손을 봐줄 겁니다. 자, 지금 딜리트로 요청이 넘어갈 거고 아이디 파라미터 세팅해서 요청이 바로 전달이 되면 아티클 딜리트 서블릿 이 녀석이 요청을 받을 거고 받은 뒤에 이런 일 처리를 하고 바로 삭제 이렇게 지금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을 수정을 좀 할 거예요. 자, 지금 배우시는 이 내용은 생각보다 자주 쓰이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요청으로 넘어가면 진짜로 삭제가 진행이 될 거니까 이 요청을 넘기기 전에 검사를 해야 돼요. 자, A 태그를 눌렀을 때 이 href에 들어있는 요청을 이 요청 쪽으로 실제로 요청을 넘겨서 진행을 시키기 전에 검사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제가 onClick이라고 하는 옵션 속성을 하나 쓸 겁니다. 자, 이 onClick은 우리가 버튼 태그 같은데 혹은 뭐 우리 스크립트 배울 때 div 같은 데에다가 onClick으로 함수 실행하겠다 이렇게 만든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때 봤던 onClick 그거랑 동일한 건데 자, 얘는 뭐였어요? 이 onClick은 그냥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역할이었죠. 태그 그 요소한테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쓰는 속성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클릭 이벤트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일 처리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A 태그는 이런 거 없어도 클릭 이벤트 이미 클릭할 수 있는 요소고 클릭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온클릭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일단 return false라고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 return false는 무슨 문법인 것 같아요? 일단 HTML은 아니겠죠? 그쵸? HTML에는 return 같은 게 없어요. false 같은 개념도 없고 그죠? 얘는 스크립트입니다. 얘는 지금 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한 건데 return false 이 return false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자바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예, 그쵸. 맞아요. false를 return 하겠다예요. 그죠? 자, 스크립트에서도 비슷한데 스크립트는 조금 다릅니다.
자바 쪽은 return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메서드에 return 타입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만 쓴 게 아니니까, 이렇게 return만 쓴 게 아니고 return false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바였다면 무조건 불린 타입의 return 타입을 가진 어떠한 메서드를 실행해야 이런 return false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이 가능했겠죠. 그 스크립트도 비슷하긴 한데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얘는 일단 return false 적용시킨 후에 지금 삭제 버튼 눌러볼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자, 여기서 제가 스크립트 문법을 쓴 이 return false는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라면 A 태그는 이쪽으로 요청이 넘어가야죠. 근데 onClick을 걸어놓고 return false를 썼더니 여기로 가나요? 안 가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일단 return false는 아무것도 안 한다의 의미로 그냥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onClick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어떤 거냐면 이 A 태그가 원래 클릭이 되면 href에 걸려있는 이 요청 경로 링크로 넘어갈 텐데, 그거 이전에, 이 원래의 기능 이전에 클릭에 대해서 얘가 먼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return false라는 걸 통해 이 녀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자, return은 메서드를 강제로 종료시키죠. return을 만남과 동시에 메서드는 종료가 됩니다. 스크립트에서도 return을 만나면 그냥 걔는 끝나요. 이 함수에서, 스크립트에서 쓰는 함수에서도 return을 걔를 종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 href라고 하는 이 녀석도 일종의 함수 같은 건데, 그 함수의 기능을 그냥 끝내버려서 더 이상 a 태그가 동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onClick이에요. 약간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클릭보다 위에 있다라고 느껴보세요. 이 A 태그를 그냥 누르는 게, href에 있는 링크를 타고 움직이는 게 그냥 클릭이라면 그것보다 위에서 먼저 처리할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순서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onClick을 사용해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여기다가는 스크립트 문법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A 스크립트 배울 때 이런 거 했었죠. 이러면 이렇게 써준다면 A 함수를 실행시킬 거야 라고 하는 실행문을 쓴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건문을 쓸 겁니다. 이 조건문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어줄 거냐면 confirm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얼러트를 처음 알려드릴 때 이 confirm도 같이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얘는 확인과 취소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알림창이었어요. 그냥 얼러트는 확인 버튼밖에 없고요. confirm은 확인, 취소 두 가지의 버튼이 존재하는데, 자,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이 confirm 안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걸로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코드펜에서 div 하나 만들어 놓고 테스트 여기에 onClick, 그래서 A 함수 같은 거 그냥 실행시켜 볼게요. 아니다, 여기다 그냥 confirm을 써도 되겠네요. 테스트.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누르면 이렇게 confirm 창이 나타나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들이 가지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확인은 뭘까요? 확인은 true예요. 취소는 false입니다. 그래서 얘는 확인은 OK를 한 거고요. 취소는 진짜 말 그대로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얘네들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confirm이라고 하는 알림창을 생각했을 때, 자, 제가 이제 쓰려고 하는 거를 온전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if 조건문을 써서 이 안쪽에 이 confirm문을 넣어 놓고 이 녀석, 이 confirm이 최종적으로 남긴, 그러니까 사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true가 남는 거고 취소를 누르면 false가 남는 건데, 그 값이 false랑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같다면 이라는 이렇게 조건을, 그때 실행할 값은 return false다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조건문을 쓴 건데
자, 얘를 스크립트 쪽으로 가져와서 보시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쓴 거예요. 다만 이제 한 줄로 써야 되니까 줄바꿈 못하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컨펌을 했을 때 이 문구를 보고 사용자가 false, 그러니까 취소를 눌렀다면, false가 좀 잘못됐죠? 네. 취소를 눌렀다면 그럼 이 컨펌 자체가 남기는 값이 false일 거니까, 그럼 false는 false랑 같다, 맞는 얘기니까 이 해당 if문 중괄호에 있는 값 return false를 실행하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확인을 누른다면 false랑 같냐라고 물어본 질문은 틀렸을 거니까 return false는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개념을 활용하는 건데, 자, 여기다가 그냥 하죠. 자, 여기에다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 결과가 false랑 같냐라고 물어본 뒤에 여기에 같으면 return false 하겠다. 아까 return false 때문에 아예 A 태그 실행 안 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거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걸 응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면, 자,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알림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 알림창 confirm이라는 함수는 결국 false라는 값을 남길 거고, 그 false는 조건문에서 false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그 조건식의 참이라는 결과를 남길 거고요. 그럼 if문 안쪽에 있는 return false가 실행이 돼서 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만약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if문 안에 있는 false랑 같냐라는 질문은 거짓이 될 거고, 그 거짓된 질문 때문에 중괄호 안에 있는 return false가 실행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href에 있는 그 다음 요청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래서 삭제가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3번 글 없죠. 자, 간단하게 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confirm이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중괄호는 없어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자바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문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스크립트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if문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쓴 if문은 중괄호가 있던 if문과 완벽하게 동일한 일을 해요. 근데 이건 자바도 똑같아요. 자, 자바에서는 우리가 중괄호 없이 쓰는 문법을 본 적이 없었는데, 자,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자, 만약에 id의 값이 2랑 같으면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화면을 그려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리턴 같은 거 하나 넣어줄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두 개의 메서드를 종료시킬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2번 글 있죠? 자, 이 2번 글을 눌러서 딜리트 쪽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f문을 쓴 거니까 확인을 눌러도 얘는 실제로 삭제가 되지 않고 조건문 확인이 뜨겠죠? 우리가 쓰던 if문이에요. 자, 근데 이 녀석을 제가 중괄호를 안 써볼 거예요. 중괄호를 안 쓰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 뒤에 물론 이렇게 리턴이라는 녀석이 있었지만 이 녀석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근데 이거는 확인이 잘 안 되겠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조건문, 자,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중괄호가 쓰여져 있는 것과 중괄호가 쓰여져 있지 않은 거, 이거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2번 글 삭제 확인 버튼 눌러도 실제로 삭제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요. 지금 리턴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해당 조건문으로 이 해당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어떠한 코드가
하나면, 한 개면 이 한 개에 대한 결과는 중괄호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략이 가능한 문법으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조건문을 쓸 때는 이렇게 실행해야 될 코드가 하나일 때는 이 녀석만 중괄호 없이 써도 괜찮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걸 스크립트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조건문이 실행되고 나서 하고 싶은 코드가 리턴 하나가 아니라 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다면, 예를 들어 뭐 int a는 10 이런 게 하나를 더 하고 싶다면 얘는 안 돼요. 이 녀석은 안 됩니다. 해야 될 코드가 한 줄이면 이 원래 원칙상 맞는 개념인데, 한 줄이 그냥 무조건 하나의 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미콜론으로 마침표를 찍은 하나의 코드. 만약에 리턴을 빼면 이 녀석은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왜 안 되니? 자, 이렇게 쓴 것과 중괄호가 없이 이렇게 쓰는 거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는 예시를 좀 딴 걸로 해볼까요? 이런 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 줄, 마침표 하나일 때만 이렇게 중괄호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문법이 실제로 가능한 문법이니까 이제 스크립트도 그게 가능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되게 편한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쓰고 안 쓰고는 자유예요. 다만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이런 문법으로 써놨다고 한 걸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법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컨펌 사용해서 삭제 검증하는 것까지 좀 처리를 했고, 그걸 사용하면서 중괄호 없이 쓰는 문법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봤고요. 네, 일단 이 내용은 커밋을 남기도록 하죠. 자, 커밋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 참, 이거 modify.jsp에도 삭제 버튼이 있죠? 여기다가도 하나 달아 놓을게요. 똑같이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다시 남길게요. 자, 이제 JSP를 쓰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스크립트를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스크립트들을 쓰시게 될 텐데, 일단은 이 정도. 자, 그러면 오늘 게시글 작성, 수정, 그리고 딜리트 검사 이런 내용들을 해봤고요.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또 다른 거 진행을 할 겁니다. 기능들 이제 쭉쭉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만드는 방식은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 예를 들어 뭐 회원가입 같은 거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업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기능들은 진행을 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테스트 때문에 개수로 해놨는데 요거 포스트로 진행을 좀 할게요. 이거는 커밋 따로 안 올라가겠지만 그냥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모디파이에는 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이 포스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